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초박빙일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경합주에서 독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선거가 끝이 나고 있는데 네네. 왜 다시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한 65% 정도가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한 65%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이제 경제적인 이유였던 아니면은 불법 이민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 정부에는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큰 변화. 한 65% 나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해리스 후보가 후보직을 승계받은 다음에 바이든과는 조금 차별화된 본인만의 비전이나 정책을 조금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은 바이든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겠냐 그랬었을 때 이렇게 천장 보고 나가지고 별 차이 없이 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그 이제 비디오 클립을 트럼프 측에서 이제 광고에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정치 지형에 조금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저소득층이나 노동자층이 이제는 이 트럼프의 든든한 우군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2016년 대선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그게 공고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노동자층이 이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고 그러니까 지지층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이 당을 변모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이에요. 민주당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노동자층이나 이제 저소득층의 표심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기조가 그대로였는데, 그러니까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에는 졌고 이번에는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이 트럼프 후보가 잘한 게 아니라 해리스 후보가 못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재선이 무난할 거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팬데믹 대응을 정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이겼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진 선거예요. 그리고 해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 저소득층의 이 표심을 살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저소득층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약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심금을 울리지를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조금 이 과격한 레토릭과 공약이 조금 더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일단 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좀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있지만 조금 왼쪽에 있는 상당히 왼쪽에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돼 있거든요. 이제 조금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PC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배려를 정책화하려는 노력, 뭐 마리화나 합법화라든지 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페미니즘으로 인식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해리스는 미치광이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데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의 어떤 그런 삶을 윤택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의 선거 전략이 그렇게 좀 주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을 탈환했고 하원까지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트럼프 정부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감을 하시는지요? 그럼요. 뭐 탄력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좀 불의의 권력을 좀 휘두르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자당 출신 대통령이라도 눈치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가 되려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서 열린 경선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지역구 이익 위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안 보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대통령 트럼프의 후광이 없이는 당선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트럼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상하원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사법부의 그러니까 대법원 이 대법관들이요 대법원 판사 비율이 지금 6대 3인데 6명이 공화당 성향이고 그 중에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성향 3명 중에서 1명이 이 트럼프 임기 때 은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7대 2가 그렇죠. 되는 7대 2가 것이기 될 수가 때문에 사법부 그러니까 이 대법원까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 네, 그야말로 뭐 미국 우선주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교와 안보, 경제 그야말로 전방위 부문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길 변화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네네. 그 싱크탱크에서 주도해온 것이 이제 프로젝트 2025, 2025라는 것인데 많은 부분 지금 비대해진 이 연방 정부를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뭐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쪽에 먼저 작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 정책에서는 역시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공약을 여러 번 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의 협상안을 마련해서 젤렌스키와 이제 푸틴과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일단은 조금 중단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선되면은 48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예. 벌써 시간이 아주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몇 했죠. 시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자,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승리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진단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을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히려 고립주의 외교를 행했던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요. 예.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이제 한 1945년, 46년 그때부터는 줄곧 국제주의 외교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국제주의 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질서 하에서 한국이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특이한 게 이런 질서의 가치를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리고 미국이 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질서를 지켜야 돼? 우리는 지구상에 그냥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나라야. 하나의 국가다.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 위주로 모든 이 외교안보 정책, 경제안보 정책을 펼칠 것이니까 너희 나라들도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세계적인 리더십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이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이 이제 뉴 노멀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런 미국이 그냥 이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뭐 앞장서가지고 국제사회에 국제 공공재를 조금 뭐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뭐 세계 이런 경찰이란 시대는 이런 역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고 이런 미국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또 일본보다 90분 정도 더 빠르게 통화를 했는데 글쎄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리치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좀 만나보기 위해서 아소다로 전 간사장인가요? 그죠? 부총리 그것도 벌써 그러니까 4월 달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면담도 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에게 리치아웃을 했고 뭐 그거는 이제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였었죠. 굉장히 정성을 보였었고 그래서인지 두 명의 케미는 굉장히 좋았고 트럼프 임기 내내 양국 사이의 관계는 이제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조금 트럼프 쪽에 다가서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엄연히 지금 미국 행정부가 있는데 후보에게 이렇게 너무 접근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화를 이렇게 빨리 했다라는 것은 일본보다 먼저 했다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예. 빨리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빨리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양 정상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정상 간의 케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왠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뭔가 스타일상 조금 케미가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케미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형성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케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미 대선이 이제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짚어보면 무엇보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한국은 뭐 머니머신이다. 네.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재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이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재협상 요구를 할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재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종결을 하고 이제 조금 올렸잖아요. 예. 그 이제 트럼프한테 우리 이렇게 올렸어. 이거 우리 협상 결과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이 전략은 안 먹히는 것이죠. 예, 트럼프가 한국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방위비 딱 하나 오르려면 방위비의 증액입니다. 예. 그럼 트럼프한테 줘야죠. 예,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렸다 해서 잘했다 해서 그럼 거기서부터 트럼프는요 올렸든 안 올렸든 간에 거기에서 그냥 10배 때립니다. 뭐 13조 더 내라 그러는데 그건 일단 혹가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국이 오히려 이렇게 딱 그 결과를 락킹시켜 놔 버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너희들이 이제 안 올리면 우리 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어. 연합훈련. 그런 이제 압박 카드를. 네. 오히려 그랬다면은 한국은 이 방위비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고 이거 주니까 우리 저 주한미군 건드리지 마. 연합훈련 이거 건드리지 마. 이런 전략을 썼었어야 됐죠. 줄 거는 주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어떤 전략을 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 그 방위비 재협상은 저는 좀 전략적인 오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개인적인 그러니까 의견이. 이전에 이제 협상한 부분이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명령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죠. 이거는 그냥 행정 그냥 executiv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행정협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을 듯이 뒤집을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몰라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일종의 전략적인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 선거 기간 내내 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 이런 이제 친분을 과시했었잖아요. 네. 북한과는 어떻게 앞으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은 뭐 이 민주주의 이러면서 이 독재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는 척을 지냈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정책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북한과 같은 나라는 정말 엄청난 지금 핵무기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와는 잘 지내야죠 오히려. 잘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김정은과 잘 지내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과 그런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안 되면은 그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북한 핵과 이 미사일 위기를 관리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뭐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핵 협상에는 돌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좀 조건을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정은이 영변 내놓겠다 그랬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또 제재 해제를 뭐 한 반 정도 해달라 했는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김정은은 제재 해제 뭐 전부 다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말고 강선, 예, 거기에 이제 우라늄 농축 수준을 강선 까라 이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네네. 맞추기가 어렵고, 뭐 동결이라는 게 저는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동결을 요구하고 동결을 하면 제재 해제 다 해주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 지위 뭐 유지하게 핵 보유국, 해준다라는 것인데, 동결을 하면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보여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춰야 하는 조건이 너무 서로 까다롭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톱다운식의 어떤 핵 협상보다는 그냥 정상 외교를 가동해서 북한의 핵 위기를 일단 좀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그런 게 아닐까. 잘 모르죠. 제가 그렇죠.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 일단 예, 예. 발등에 불이고, 그다음에 저 중동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일단 비핵화는 사실 좀 동력을 잃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대북한 정책조차 점점 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이 정상 외교는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문 기사 분석을 읽어보면은, 네. 분석 기사를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손실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은 그 대가로 평화를 되찾으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전부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크라이미아 반도, 크림 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크림 반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돈바스 동쪽 지역은 그냥 반띵, 이렇게 반씩 반반 이렇게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 정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를 하고 그 조건으로 좀 휴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푸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과연 정치적으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휴전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좀 많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예. 자, 미 대선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들을 저희가 전망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